준비한 내용은 이투스 연구소에서 만든 내용이 한 30% 정도 있고요. 제 나름의 제가 이제 재수반에 한 10년 정도 강사를 있으면서 입시도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해석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 좀 화면이 좀 다르죠. 뒤에 보이세요? 네. 오늘 제 얘기는 이렇게 유평 성적 분석하고 지원 변수하고 특수대학교, 의대를 포함한 교대 사관학교, 최종 배치 조합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로 40분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볼까요? 유평 분석에서 성적 격차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성적 격차가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거는 김병진 소장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입시를 첫 아이가 입시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일단 시험이 어려운가 쉬웠냐가 중요하죠. 그걸 보는 척도가 100점 만점일 때 그 100점에서 몇 개를 틀렸는가 이런 거겠죠. 어려우면 많이 틀렸을 거고 쉬우면 그만큼 많이 맞았겠죠. 또 하나는 요즘에는 표준 점수라는 척도를 구하니까 표준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어려운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만점을 받았을 때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구조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난해 6평부터 해서 9평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6평까지 이렇게 해서 구조를 보면 지금 현재 1등급이 91점이잖아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거나 전년도의 6평보다는 조금 쉬웠거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국어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이번 6평은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41점인데 지난해 수능 만점자 140점과 비슷하게 육박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6평보다는 한 4점 정도, 3점 정도가 낮은 거로 되어 있으니까 지난해 6평이 아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를 좀 보십시오. 제가 성적의 차가 이제 크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지금 보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차가 7점, 8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쭉 6, 7점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 본 아이의 성적을 보면 1등급과 2등급의 급간이 8점 정도 차이가 나고 2등급과 3등급의 급간이 8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정고나 강서구 애들 공부 잘하니까 평균 비슷하고 그 위아래 편차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으면 그 집단에서 이런 점수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당연히 있겠죠. 실력이 비슷하니까. 근데 올해 아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만큼 편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안에서 비슷한 아이들이 하더라도 그 아이 차이에 실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재수생들도 있는 거고 재학생들도 있는 거잖아요. 합쳐서 보더라도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덜 영향을 받았을 거고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들이 더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수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과니까 수학 가를 한 번 더 보시죠. 같은 원리로 또 학습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원점수에서는 보면 수학과는 점점 쉬워진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요즘에는 최근이죠. 수학 가형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재학생들은 수학과나 과탐 보고 좀 좌절했다라는 학생들이 좀 많은 거 보면 시험의 어려움에 따라서 재수생보다는 재학생이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와 같은 분명한 그런 표정이라든가 그런 좌절감, 실망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입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크게 실망할 게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니까 이 현상을 보시고 준비할 부분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지 라는 것을 좀 가져가기 바랍니다. 저는 재수반에 있어서 재수로 넘어온 아이들도 있고 고3 아이들이 그대로 현역으로 대학 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 무지해서 혹은 내가 이걸 몰라서 좀 억울하게 됐다 혹은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결국 입시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쭉 떠들다가 보셨죠 이제 어떤 걸 보셨냐 하면 역시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8점 정도 나고 2등급, 3등급 차이가 10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아이들이 선배들이지만 그 아이들과 올해 아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유달리 올해는 1, 2등급과 3, 4등급의 2, 3등급의 차이가 크다라는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아이들이 참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 못하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중의적으로 못했거나 진짜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다른 과목들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갭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공부의 갭이 학생들끼리의 차이가 크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 기관들의 컷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고3과 N수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표본을 좀 달리해서 N수생끼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N승을 발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라낸 것은 아주 잘하는 극상위권이 아니라 상위권, 중위권, 예체능반 재수생들까지 포함해서 그 성적 1,700명의 재수생 학생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 등급 컷은 전국에 있는 전체 아이들 가지고 대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지금 이투수나 M사나 B사나 J사 평균 내면 91점 컷, 그 다음에 80점 2등급, 3등급을 75점 원점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700명이라는 재수생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1등급 컷을 봤을 때 그 아이들 상위 4%가 96점이었었고요. 또 상위 11% 내려가면 92점. 3등급 해당은 23%면 88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수생들끼리 안에서의 그 조합을 보면 상당히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것이죠. 여기 수학 가형을 보시면 88점이 1등급 컷입니다. 근데 수학 가형의 요 안에서, 요 집단 안에서는 이 아이들 상위 4%가 92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상위권 안에 1등급 애들이 이렇게만 제가 계산했지만 2등급이 85점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수생들은 따로 발라냈을 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전혀 안 읽혀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 궁금해하시나 아니면 모르시나 걱정이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거는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제가 진짜 재수생들 학생들만 따로 빼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1등급 컷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얘들이 나중에 이쪽으로 섞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얘들이 다 어느 포지션에 있겠냐? 1등급, 2등급 표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구성을 해본 거고요. 다음 과목을 한번 보시죠. 이제 요거는 과탐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1등급 컷은 한 47점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1000명의 표본 안에서는 다 섞여 있다라는 학생들이라고 봤을 때 50점이었어요. 그 상위 4%가 이미 다 맞았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 2등급 때, 그러니까 상위 10% 정도 되는 재수생 아이들은 이미 1등급 때 성적이 나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차도 마찬가지로 기관 등급과 재수생들의 어떤 성적 차이를 봤을 때 재수생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히 공부한 결과 학생들이 현재 6평의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그 재학생들 혹은 일부 재수생이나 이제 재수를 시작한 학생들에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다 혹은 실력의 차이가 꽤 크구나 이런 두 가지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이 두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등급 간의 갭을 말씀드렸고 올해 특히나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 때문에 재수생과 재학생들의 학습의 양도 차이가 나서 재수생과 재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이와 같이 크게 벌어졌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설을 세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막상 봤더니 이와 같은 입시 결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은 왜 수능 성적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한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수학이 3등급, 4등급 나오면 수학 나형을 고민하긴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하고 아이는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수학 3등급이 나와도 나중에 정시로 가면 가산점이 있고 등급으로다가 학생을 선발하진 않습니다. 저는 꾸준히 하라고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6월 평가원을 봤을 때 13만 명인 아이들이 최종 수능에는 11만 명의 재학생으로 약 3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4만 3천 명이라는 졸업생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6평에서 등장한 인원과 9평에 등장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2만 명의 인원이 소위 서울대 공대 다니다가 의대 가겠다고 재수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1만 명, 11만 명 비슷한데 이 11만 명 아이 중에서는 또 어떤 아이들이 사실 있냐면 여기서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수학 나형을 선택한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빠져나가고 수학 나형을 선택한 아이들이 소위 상대 평가에서 5등급 이하에 혹은 중간에서 아래를 갖춰둔 아이라고 봤을 때 그 아이들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내 등급은 점점 떨어진다. 성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등급은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재수생 어머니도 와 계시고 또 재학생 어머니도 와 계실 텐데 아마 재수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나름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을 수도 있어요. 상대평가가 나왔을 때. 재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 집단을 보고 쭉 말씀드리지만 그 운동으로 따지면 선두에 있는 아이들은 유지하느라고 힘들고
따라가는 아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수한다고 계속적으로 성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성공률이 50% 혹은 3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 봤을 때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현재 내 위치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좀 자극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올해 성적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건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일인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성적 자체가 특히 재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위치로 계속적으로 보일 거나 그런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지원의 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당연히 탑 클래스면 탑에 해당하는 대학을 가는 것도 맞지만 입시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을 갖다 메꿔서 노력해서 정상을 갖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점. 저희는 뭐 사교육이 있습니다만 사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고자 하는 건 나는 목표가 있고 그것에 맞춰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정보 좀 알려줘. 아니면 요령을 알려줘.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줘라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알고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완벽한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인지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올해 입시는 정시가 점점 늘어나는 그 선상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1,100명이나 늘어나죠. 그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기 직전에 했지만 계속적으로 정시 인원은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413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이 연세대가 3% 정도를 추천을 받게 되는데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추천을 받는 경우가 돼버리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추천을 통해서 연대를 마음대로 썼다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고대와 연대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선택해서 그 대학을 가게 된 학생들이 결국 더 늘어나게 된다면 예전에 고려대학교가 학교장 추천 전형,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행하면서 중앙대가 그 다음에 면접을 포기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면접으로 우리 학교 올해들 다빈치 인재로 뽑아놨더니만 결국은 고려대 가 있는 거죠. 면접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생긴 것처럼 연세대학교도 그와 같은 이유로 고려대가 중앙대 아이들을 뽑아 올린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이 전형 신설이 가져올 여러 가지 연수의 이동이 꽤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추천 전형 자체가 교과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것이 크거나 교과 고천 학생이 쓰기 때문에 7개 대학에서 8개 대학 늘어났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 심지어는 교과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종합이라든가 논술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간극이 커져서 펑크가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거다. 정시의 펑크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장 추천을 중심으로 한 그 아래 대학에서 추천해서 혹은 교과에서 분명히 블랭크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3번은 학종 선발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종에 대해서 불확정성 때문에 기재 표준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학생들에 대한 면접도 확인 면접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 때문에 더더욱더 중요해진 건 면접이 이제 온라인화 됩니다. 온라인화 되는 부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학종에 대한 얘기도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에 대한 얘기도 정시선발 인원의 변화가 서로 상대적으로 연결되어 물려있기 때문에 각각의 줄 영향을 한번 하나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인원들이 413명이 어떻게 늘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대원대 고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보면 계속 인원이 증가해 왔다 이런 얘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600명, 2200명, 2257명으로 서성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중경외시 라인에서도 3900명, 4100명, 그리고 4400명까지 계속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건동욱 라인에서도 3000명, 3300명 숙대가 조금 인원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그 인원이 크게 줄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 모집에서 그래도 매년 학생들의 합격선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인원을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얘기하죠. 수시를 가지고 선발했다가 뽑지 못한 인원이 2월이 되잖아요. 그럼 이 인원에서 이번 인원이 또 증가하게 되면 사실상 5%에 10% 정도의 모집 인원의 증가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정시파 학생들에게는
지난해보단 올해가 조금 더 문이 트여지는 거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올해같이 수시 선발이 아무래도 뒤로 밀리다 보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또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하거나 그걸 학생들 선발하는 기간이 줄어들거나 또는 비슷해진다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현상은 유지되거나 혹은 더 이원이 많아진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연대 추천의 변수는 제가 인원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교과 중심 전형, 직윤을 얘기하죠. 여기 쓰는 아이들이 나머지 고대 추천 전형을 쓰거나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연세대가 추천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럼 고대는 추천이니까 서울대, 고대 이렇게 두 개 쓰는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연대를 가겠다. 이과 아이들도 그렇고 문과 아이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연대 선호도가 좀 더 높고 목동 지역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애들이 또 멀면 잘 안 가잖아요. 이왕이면 또 연대 가겠다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 지역도 연대 선호도가 높다는 걸 고려해 봐서도 연대 추천을 받겠다는 아이들 늘어날 거죠. 그럼 여기 두 아이들이 중복 합격이 되면 당연히 서울대로 이동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연대 추천 그리고 고대 추천까지 받은 학생이 2명일 수도 있다. 이 두 장을 같이 받을 수도 있지만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에서 과거에는 523명 자체가 추천이란 카드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위 그냥 면접으로 뽑다라고 하는 것들이 추천이란 카드가 되어버리니까 교과 중심을 썼던 애들이 연대로 빨리 올라가게 되고 고대로 또 가는 아이들은 분산이 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목동 지역은 논술이나 정시에 관심이 있겠으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교 추천, 내 아이는 진명여고에서 내신이 좋아, 내 아이는 장흥고등학교 전교 1등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데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고대는 꼭 가고 싶다 그러면 올해는 고대 라인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연대 고대를 둘 다 쓰는 학교보다는 연대 한 장 쓰고 서울대 쓰거나 아니면 연대 고대 중에 한 장만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학교별로 카드를, 추천 카드를 2장씩 주거든요. 근데 비슷한 학교를 2장 주진 않고 다른 학교, 다른 레벨 학교를 보통 2장 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분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서강대, 성대는 교과 전형 중심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한양대는 예비 번호 따지면 3배수, 4배수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자면 여기 학교의 아이들이 요 밑에 학교 아이들 서로 간에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과를 중심으로 한 전형이 상당히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 전형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재학생들이니까 재학생 상위권이 교과 전형으로 빨려 나가겠구나, 빨려 들어가겠구나 이런 겁니다. 다음은 학종에 대한 이슈입니다. 제가 뭐 학종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큰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얘기 안 한 것은 큰 변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3등급 완화, 이게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한 부분은 뭐냐면 3학년 1학기에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비학업 활동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반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고려에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연세대는 아예 재수생 애들도 3학년 1학기는 우리도 똑같이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상태이기도 하고, 성균관대는 3학년 1학기 재수생들은 반영하겠다.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각 학교별로 3학년 1학기 때 했던 재학생들의 심화활동, 탐구활동, 지적인활동, 호기심활동 이런 등등을 포함한 것이 상당히 위축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게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좀 더 많이 할 것이냐면 교과에 유리한 추천도 쓰고 학종도 써서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앞서 말씀드릴 때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을 선발하잖아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모집정원에 들어가는 합격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심사하고 나서 예비 1번을 누구에게 줄까 걱정합니다. 예비 1번은 결국 옛날로 말하면 떨어진 애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다 이어져 오는 오늘날의 입시 구조인데 그 1번, 2번, 3번, 4번 애들이 결국 우리 학교에서 내가 뽑아야 되는 처음에는 떨어뜨려서나 뽑아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 중에 어떤 애들 뽑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서류 안에서는 학생부, 그럼 내신으로만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나머지 서류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서류가 무엇일지에 대한 얘기도 뒤에 이어지는 학종 얘기할 때 갑니다. 아무리 제가 숨겨도 결국 40분에 다 드러납니다. 제가 비밀을 갖고 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교과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교과 중심 전형에 대해서 교과는 교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자체를 우리가 최저가 없다 있다 이런 거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논술도 말이죠.
연세대가 우선 선발에 높은 최저 가지고 있을 때 수능 잘 보면 논술 잘 간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 최저를 보시면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저 적용하는 대학이 국민대, 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로 적어도 이 주요 대학에 수능 최저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가 애들이 못 넘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쓰는 아이들이 거의 90%가 재학생들인데 재학생들이 수능이 쉽게 나오면 최저를 넘을 것 같지만 사실상 교과에 애쓴 아이들이 많거나 교과 쓴 아이들이 지방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허들을 못 넘어요. 목동 지역은 이게 애들 말로는 껌이죠, 껌. 야, 이걸 누가 못 맞춰 하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따지면 요 건너편에 부천에 전교 1등만 해도 서울대 직윤 3개, 2등급 3개 나오는 거 못 맞춥니다. 근데 이번에 완화됐으니까 이제 맞추겠죠. 그것처럼 실제로 목동 지역과 그 나머지 지역의 편차가 크다. 어디에서요? 최저 기준 맞추는 아이들의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수능은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준비에 따라서 최저를 쉽게 맞추는데 내신 안 좋은 이런 지역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게 지난해 입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입결을 제가 서울권에서 동덕여대, 서울여대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이과 아이들입니다, 애들. 한성대, 서경대라는 학교를 좀 봤습니다. 현재 관심권 아닌데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식영과, 패션산업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과 학생들 선호도가 낮은 학과의 하나입니다. 그쪽의 학과의 학생의 내신 컷이 평균이 5점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최저가 있고 그리고 교과 전형 쓰는데 이과는 1등급, 2등급 말 당연히 안 가겠죠, 이 학교에.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춘 애들도 적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인서울권에 있는 요 대학들, 이 서울여대를 포함한 한성대 이런 라인에 있는 대학들은 내신이 3등급 대 4등급 평균이기 때문에 4, 5등급 대 아이들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리를 해보면 결국 이 위에 있는 대학들, 건동홍 라인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대학들, 또 그 아래에 있는 대학 국승세단 라인에서도 이와 같은 내신대 아이들이 있거나 그것보다 조금 높은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가 교과 전형에 연세대 추천 전형이란 변수, 그리고 학종에서의 교과에서의 또 반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대학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지 못할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려하면 이와 같이 그 아래에 있는 대학의 서울대 중상위권 혹은 중하위권 대학의 라인에 있는 교과 전형은 반드시 교과가 아니라 4등급, 5등급 대 아이들이 우수수 붙을 것이다. 내년에 입시가 또 바뀌니까 이번에 다 뽑아놓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해 입결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상을 하지만 어머니들은 입결을 좋아하시잖아요. 강사의 전망보다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입결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최저가 있고 교과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식의 학생들의 성적대를 봤을 때 교과가 높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과가 높은 애 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소시 쓰실 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학생이 찍는 것 같아서 찍으세요. 지금 여기다 슬라이드 다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설명을 듣고 나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눈으로 읽고 나서 담아가시는 거, 사진 찍어가는 거 제가 크게 그 부분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이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 대한 현재 현실을 보시면 여기 제가 제목을 단 것처럼 예비 1번을 누구에게 줄까? 이겁니다. 예비 1번이라면 우리 학교에 꼭 와야 되는 아이들에게 주지 않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현재 학생부 상에서 학업 능력, 자기도 학업 태도, 세특이라든가 교과에서 나타나 있고 전공부에 대한 관심도 비학업적인 부분에 1학년, 2학년 때 있겠지만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호기심이 있어서 했던 활동들, 이른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담아내기가 참 어려운 현재 학종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모집 요강의 분석에서 다음 보면 종합전형이라는 게 사실상 학생들을 내신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주요 5단위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 있고 2단위에 대해서 5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평균 4등급이지만 평균 3등급이지만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 학생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를 더 주목해서 볼 겁니다. 평균이 낮고 편차가 큰데 이 학생은 독보적으로 높은 성적을 다 얻었다면 교과 기반 활동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걸 눈여겨볼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에 있어서 수업이 어떻게 실무화되고 2차로 나갔을까라든가 이 연계성은 결국 일관성, 하나를 길게 오래 한 지속성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선택했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고 싶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5배수 혹은 3배수 뽑았어요. 근데 다음으로 뽑으려고 했던 다음 단계, 2단계에서 뭐를 보죠?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학생을 선별해 나가는데 의견의 차이가 있겠으나 제가 보통 모의 면접을 학생들과 함께 해본 결과에 의하면 면접 결과가 좋은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 합격 확률이 높고요. 면접을 제대로 할수록 얘는 분명히 알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수님한테 2번, 3번 물어보면 애가 답하는 거 보면 알아 라고 할 정도로 또 면접은 어떻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물어봤을 때 앞에 아이와 그 다음 아이와 그 다음 아이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실업에서 그거 가지고 요거는 서류를 밑으로 요건 서류 위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면접이 온라인이 됐습니다. 온라인 면접이라고 해서 아마 사관학교 쓰시는 분은 알 텐데 AI 면접, 인공지능 면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알파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사관학교는 인공지능이 면접을 합니다. 근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게 기계가 면접하는 거 그런 것인데 표정 읽고요. 말, 속도, 음량 이런 거 읽고요. 뭐 그걸 진짜다 가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질문에 또 다른 질문 계속 연쇄적으로 하면서 학생이 정말 사관학교 올 마음이 있고 그런 적성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면접이 AI 면접이고 이게 지금 대기업 면접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가서 뽑을 때 주관적인 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학사정관이 사관학교 입학사정관이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학생을 선별합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하긴 합니다만 면접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한 이 온라인 면접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미리 예컨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했으면 온라인으로 학생에게 면접 문제를 던집니다. 학생이 자기 집에서 혹은 면접장의 장소가 준비된 곳에서 학교가 아니라요. 거기 가서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녹화해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된 거고 결국은 이미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가 재시험 면접이 있었던 학교고 연세대도 면접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한시적으로 남은 서류가 하나 뭘까? 저는 이쪽입니다. 이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제가 예비 1번으로 너희들이 가려고 생각해야 된다. 난 학종으로 여기 대학 갈 거야. 라는 학생은 소신 있게 쓰면 됩니다만 난 학종을 하기도 안 하기도 뭐 해라고 했을 때 예비 1번. 난 이 대학에 꼭 가고 싶다. 나는 이 대학에 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제가 직접 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이 대학 가는 모습 봤는데 서울대 4번은 이렇게 이런 지원록이 쓰는 아는 아니고요. 카이스트를 썼던 아이입니다. 굉장히 일반고 아이인데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데 전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과학은 해석하고 수학은 수치로 뒷받침해라는 말을 통해서 학생이 정말 수학과 과학을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투과목 같은 걸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심화해 갔다는 얘기를 진솔하게 써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카이스트에도 선발되었고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한 이유를 저는 절박함 아니면 열정, 의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는 학종에 대해 준비를 안 했다. 여기는 논술 쪽을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실제로 학종에 대한 준비가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 제가 지금 서울대 얘기 들었지만 다른 대학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뽑고 싶은데 예비 1, 2, 3번을 누구한테 줄지가 결정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때 4번이 자율문항의 지원 동기입니다. 넌 왜 우리 학과를 쓰니?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면접은 변별력이 올해는 없습니다. 자, 이제 논술 얘기로 갑니다. 논술은 워낙 제가 재수반, 메가스터디는 재수반에서 논술로 대학을 보내버리는 연세대 논술 굉장히 많이 뽑을 때 30% 40%를 논술로 뽑을 때 바로 그 시기에 아이들이 재수하면서 대학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논술도 전략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제 외사촌 조카는 왜 논술을 목동에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떨어졌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걸 살펴보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논술을 쓰는 아이가 성대를 쓴다고 하면 중대, 서강대, 연대, 경희대, 이화여대 이 정도입니다. 아마 숙대는 걸어놨지만 쓰지 않았겠죠. 결과적으로 이 대학은 정시라는 라인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인 그런 수준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의 원서를 쓸 때 논술이라는 것을 대부분 상향하다 보니까 그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좁아요. 결국 이 아이들이 뭐 경쟁률은 당연히 40, 50대, 100대 1인데 그리고 인기학과는 더더욱 더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합격한 아이들 수능 평균 성적이 대체로 2등급입니다. 2등급이면 상위 10%에
상위 10%대 위아래겠죠. 그럼 적어도 전국에 있는 상위 10%의 수능을 한 아이들이 논술을 하러 달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수능 성적을 고려해 봤을 때도 논술이라든가 혹은 논술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아니다 이런 거고, 학교마다 논술 출제가 다 다르잖아요. 연대가 응용통계 교수님이니까 주로 통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 내시는 분들이 학교마다 교수님들이 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과는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학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원할 때 비슷한 대학을 쓰게 되면 한양대에서 논술고사에 만났던 애를 서강대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대에 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같은 아이들끼리의 경쟁이다. 잘하는 아이들끼리의 경쟁이다.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원서를 쓸 때 제 학생들은 여기에서 더 꺾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논술고사 안 가면 되잖아요. 정시 성적 나오면. 레인지를 좀 넓혀봐라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대학을 치열하게 가려고 하니까 JQ,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야 된다는 게 있어서 지금 보면 경영학 인기학과예요. 파경 인기학과입니다. 근데 여기 학과를 쓰기도 하지만 나는 한양대를 꼭 가야 돼 그러면 철학과를 우려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사회과학 계열과 요 인문사회 쪽 계열은 경영 계열과 요 인문사회 계열은 문제는 다릅니다만 요 그룹 안에서 성적을 보시면 철학과 성적을 보시면 89점, 96점, 94점으로 같은 문제를 푼 아이들의 성적대가 얘들이 중하위가 아니라 중상위입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학과를 고를 때 문과 같은 경우는 선호도보다는 인기학과보다는 그 대학을 보고 대학의 가치로 결정한다 이런 건데 이과 애들은 판이합니다. 이과 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품영양 어떠니 그러면 화를 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화학 좋아하는 아이를 생명 쪽으로 가라고 하면 당연히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교 때 4년 동안 내내 배우는 거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고 결국 대학원 가서인데 아이들 입장은 그런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각 대학마다 학과마다 문제가 계열마다 문제가 다르긴 하지만 건설환경 같은 경우 그리고 자원환경 같은 경우 다른 학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문항을 푼 평균 성적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점 나는 논술이라는 부분을 잘한다라고 다들 자신하고 논술 선생님도 논술 자신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원서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 같은 애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부딪히면 누구 하나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유 없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계속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논술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자연계 학생들은 분산하라. 대학을 분산하고 학과도 마찬가지로 분산하는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가시는 동안에 계속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이들과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리고 나는 꼭 대학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특수대 얘기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잘 들리세요? 제가 악을 쓰는 것 같죠? 이게 제가 있었던 설명회보다는 이게 마스크가 굉장히 지금 말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써야지 소리가 좀 나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런 경험을 항상 할 때마다 새롭게 하는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이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제가 악 쓰는 소리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그것도 이해해 주신 표정에 감사하고요. 교과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교대부터 의대 그리고 사관학교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대 쪽은 제가 수시에서 당연히 1등급대 아이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서 학종으로 가라, 교과로 가라 말은 안 하겠으나 교대 같은 경우는 교직 인적성을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2.5등급, 4.5등급 이런 학생들도 합격하더라. 이게 교과 전형을 포함한 교직 인적성 전형의 특징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건 1등급의 전육물은 아니더라. 이게 이 얘기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전형이 아니더라도 교대는 정시가 있습니다. 자, 정시를 보면 학생들에게 교대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상 배치를 보면 기관들이 상위 2%, 그럼 애들 질리죠. 아니 내가 경인교대 가는데 상위 2.7%야? 100분에 한 98, 97 나와야 돼? 내가 그 성적으로 교대를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실제 합격자들은 이와 같이 3.8이라든가 6.57, 그러니까 누적 100분이니까 상위 한 100분이 92, 등급 한 2등급 때 나온 아이들이 되겠죠. 이런 학생들이 정시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시는 이과 같은 경우는 교대는 이과 학생들이 지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을 수가 5%, 올해도 또 가산점을 떠줍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의 가산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대를 한번 해보면 교대를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대 가라고 설득하는 방법은 여학생들이 거의 한 80%가 있다. 슈렉 같은 애도 캠퍼스 커플이 된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 또 나중에 부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 교사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움직입니다만 사실은 안 가요. 그래서 교대는 문과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만 실제로 이과 학생들이 막상 원서를 쓸 때 교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제가 의대에 보내는 학생이 고신대 애들 결국 정시로 갔거든요. 갔다가 고신대 대회 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했어요. 군대 갔다가 서강대 공대를 갔는데, 갔다 와서 수능 보고 서강대 공대 갔는데 다시 또 안 가서 그만뒀어요. 마지막에 간 데가 수능으로 봐서 경인교대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대 쪽에 목표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대에 적을 두고 공부해보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실제로 하락해 있어요. 과거 옛날에 교대는 연세대와 비슷한 컷도 있었습니다. IMF 시대.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소위 건동 라인, 중경외시 라인의 성적이라도 교대는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 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합격선의 부분에, 그리고 면접이 있긴 하지만 2배수가 있거든요. 정시를 2배수로 뽑고 그 안에서 면접을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정시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카드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교과 전형은 의대에서 1등급 대 아이들이 갑니다. 여기가 가톨릭 관동대 교과 전형이고요. 전국적으로 뽑는 건데 가장 낮은 컷은 동국대 의대였습니다. 2.3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내신 2.3 아이들도 워낙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 아닌 현상이 역시 영남대나 전국대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지역 인재는 이제 목동에서 쓸 건 여기 쓸 수는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되, 적어도 전국에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교과 전형은 2등급 중반대도 있더라라는 부분도 한번 정시를 준비하는 혹은 정시 쓰면서 내신이 나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 전형에 대한 고민을 던져보는 거고요. 정시 말고 논술로 쓴다면 의대 논술 준비한 아이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은 모집 인원이 각 대학별로 총 9개 대학에서 140명을 뽑는데 경쟁률은 높습니다. 266대 1, 100대 1 정도로 육박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쟁률의 속에서도 말씀드린 수능 최저가 높다라는 점, 수학을 보는 학교가 다수라는 점, 이런 걸 고려해서 의대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대 정시 선발 같은 경우는 가나 다군 한 번만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군의 주요 대학인 서울대와 그다음 지방 국립대가 있고, 나군에 역시 사립대학교 중에서 메이저 의대가 나군에 있고요. 다군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다군의 추합을 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라든가 가톨릭 관동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시로 가는 부분들 제가 쭉 앞에서도 쭉 살펴봤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앞서 제가 재생과의 갭, 그리고 현재 다른 학년도에 비해서 학생들의 수준차가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지만, 내고 가서 구평 그리고 수능까지 갔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정시는 올해 의대는 정시 역사상 최대 인원을 뽑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의대 선발 마찬가지로 정시 준비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고민의 대상이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은 특수대에서 마지막 사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7월부터 원서를 접수하는데, 사관학교 입시를 내신 좋으면 뽑는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뽑냐 하면 육사, 해사, 공사, 사과, 간호사 모두 첫 번째는 학교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 추천 받던 애들 중에서 뽑아요. 그리고 학교 추천을 받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학교 추천을 받지 않은 애들 중에서 미추천 받은 애들끼리 또다시 한번 학생들을 1차, 2차 시험을 봅니다. 1차는 사관학교 시험이고요. 그 시험 자체는 수능 시험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체력 검정 같은 거고 면접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가서 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선발이 되면 한 70에서 80% 혹은 50% 선발하면 여기서 학생들을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럼 나머지 쓴 애들은 다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적성우수 선발이 안 된 아이들을 수능 성적 가지고 합산해서 또 뽑습니다. 결국 사관학교는 한 번 지원해서 안 됐다, 두 번 지원해서, 두 번 해서 안 됐다, 세 번, 이렇게 해서 3단계에 거쳐 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자체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나는 여기를 한번 써보겠다라는 부분은 단기 목표로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사관학교에 대한 선발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대, 정시가 만만하다 혹은 해볼만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대, 역시 교과 전형의 최저가 높은데 2점대 3점까지 지난해까지 나왔다는 점. 특수대, 사관학교를 목표로 특히 재수한 학생들은 그런 여유나 준비가 있으면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리고요. 사관학교는 어느 정도 점수일까라고 하면 경찰대는 이미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대는 학생들이 이제 가서 좀 어려운 수능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 합쳐서 결국 선발하는 서연고 서성한 상위권에 위치한 라인에서 경찰대 합격자가 나옵니다. 근데 공사나 입사는 한 서성한 라인 혹은 중경의 상위권 상경계열 라인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거나 그 정도 성적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간호사관학교 이런 정도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고 준비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체력검정 면접 얘기하지만 사관학교라든가 특수학교는 결국은 학업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통과자 거기에서 5배수 그 다음에 2차 시험 가지고 거기서 10% 정도는 낙오되죠. 왜냐하면 체력검정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능 성적까지 합산해서 선발하는 그런 구조를 계속 택하고 있는 게 사관학교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는 6회 지원에 해당되지 않죠. 붙어도 안 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N수생 학부모님 계실 텐데 사관학교도 짧은 목표로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원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거는 그 기본이죠. 처음 보는 분도 있으시니까 우리가 보통 라인을 잡을 때 나는 시립대야라고 잡는 게 아니죠. 정시 라인은 가군, 나군, 다군에 쓸 수 있는 대학이 상향, 적정, 그 다음에 안정 이런 부분으로 잡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성적을 냉정히 집어넣어 보면 모평 풀서비스 무료잖아요. 집어넣어 보면 내 성적대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정시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시립대 위, 시립대 아래가 아니라 시립대는 나군이고 가군이면 이화여대, 다군이면 건국대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어레인지로 내 지원 대학, 가능 대학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군대를 확인하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얘기고요. 네, 그 얘기를 가지고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서비스는 유평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 공부 못한 아이들 많죠. 지금 중간고사랑 겹친 아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도 못 끝난 아이들 많죠. 재수생들은 이미 끝난 걸 한 번 더 하는 거지만 얘들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분명히 남을 겁니다. 제가 쫓아가는 자가 결과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유평은 현재 학생들에게 특히 코로나 세대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을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선배들의 경험 또 제 경험을 들어 말하면 한 문제라는 것들이 결국 수능의 가능성의 그 정시 지원 범위를 높임으로 해서 수시 지원에 대한 그만큼의 여유라든가 그만큼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수학 가형입니다. 82점인데 3점짜리 하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30문제예요. 옛날에 어른 세대에는 50문제 풀고 변별력이 있었죠. 지금은 30문제밖에 되지 않고 탐구 같은 건 20문제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두 문제는 결국은 대학이 결정되거나 어려운 거 한 문제 맞추고 틀리냐에 따라서 대학의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점짜리 하나를 맞는다.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답 노트건 아니면 이건 왜 틀렸을까? 이게 실수인가 실력인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 이제 제 얘기는 다 끝나갑니다. 네, 제 얘기는 끝나가고요.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것도 그냥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현재 유평을 봤을 때 이 성적이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현재 국어, 수학, 생명과학, 지구학을 공부를 통해서 2등급대에 해당하는 성적이 나와서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나왔다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시에서는 지원 가능, 수시와 정시에서 정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대에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수시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 자체로 그러니까 모의평가, 구평까지 생각해 봤을 때 혹은 수능까지 생각해 봤을 때 한 문제 더 맞으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갈 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문제에 주목하라고 한 이유는 결국 한 문항,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문항이랄지 아리송한 문항이랄지 아니면 안 배운 문항이랄지를 냉정히 따져보고 그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거에 주력해야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 안 나갔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제 학생들은. 그렇다면 내가 그 부분에 주력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당연히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죠. 결과적으로 제가 너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너무 갭을 크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 중앙대 라인에 있는데 나는 연대 가야 되라는 거, 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저 아래 다른 대학일 수도 있어요. 인서울 라인에 있는 대학인데 연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이상화현실의 차이가 크다고 하죠. 이게 심해지면 자아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연세대 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급격히 우울해지고 위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보기 좋게 중앙대, 성대, 연세대를 마치 한 달에 한 단계 건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재수생을 가져본 저는 압니다만 마인드 자체를 한 문제만 더 그리고 내가 안 배운 걸 하나 더 맞춘다라는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학생들은 분명히 멘탈 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아이들 지금 멘탈 나가 있을 건데 이제 이해하셨죠? 애들이 왜 멘탈이 나가 있는지. 이게 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으로부터 아이를 이해하시기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수능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는 수능 시험이라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라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다소서건 아니면 교과의 최저건 그리고 아니면 정시에서의 수능 성적이건 이런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균관대학교 고려대 다 좋은 학교입니다만 정시에서는 나군의 하나의 대학밖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수능 가능성을 높여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조합, 수시 원서를 쓸 때의 조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이 문제를, 이 개념을 어떻게 나는 해결할 건가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수반 아이들 보면 수업을 들을 때 개념을 먼저 듣습니다. 문제풀이부터 하지 않고. 그리고 개념을 잡고 공부하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내용을 통해서 다른 문제를 활용하게 되는 걸 배울 때 레알 신세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우지 선생님 수업 듣죠. 또 유명한 선생님 듣고 그렇지만 개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대학, 점수에 초점을 맞추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돌아올 부분은 그렇게 탄탄한 성적이나 기본기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꼭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수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3월부터 6월까지 다 개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걸 보면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성급하게 점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문항별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나의 처진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다시요. 네. 이렇게 이게 저희 연구원이 정성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표정을 보시니 자 이제 좀 집에 좀 보내줘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 제가 빨리 해본 건데 요런 식의 준비가 가능하겠죠. 정시 지원 가능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기준을 위로 잡을 수 있고 아래 잡을 수 있는 건 결국 수능의 가능성일 텐데 그 기준을 두고서 내가 원서를 쓴다면 교과 전형 당연히 전년 학불 자료조사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발품 파셔야 되는데 굳이 대학 갈 필요 없고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년평가 방식은 대학의 입학처에서 아이 성적 집어넣으면 갑자기 평균 3등급 했던 아이가 가중치 적용해서 위시단위 가중치 적용해서 3등급 했던 아이가 대학 반영 방식으로 그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등급을 가지고 학부를 판단하시길 바라고 올해는 더 심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에 합격한 아이 입결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좋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모집 인원이 올해 가장 많습니다. 내년에 가장 줄어들고요. 학생부 종합이 올해 가장 많다. 올해가 학생부 종합이 가장 많이 뽑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 합격이나 예비 1번 전략을 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도대체 어디서 줄은 거야? 라는 궁금하시죠?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대폭 줄었습니다. 결국 그 인원이 정시 그리고 학종 그 다음에 교과의 추천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이 지역에서는 그런 준비를 탄탄히 했다라고 하면 모의 논술과 논술 가이드 이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이 논술 잘 써요라는 것과 시험은 다릅니다. 모의 논술 시험 보는 아이들 재수생들보다 재학생들이 많아서 정시적 승리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잘 본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입결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논술 가이드 라인을 보고 여러 번 많이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자, 내 아이가 수능 성적으로 세종대 라인이다. 그리고 교과는 평이하다. 종합전형은 준비를 많이 안 했다. 논술은 대비했다라고 하면 논술의 대학은 연대 논술을 가장 극상향으로 쓸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성균관대 보통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서성하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레인지를 좀 넓혀라. 나중에 이건 드롭하면 되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보는 시험이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혀놓을 필요가 있고 카드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하나.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 이
자체를 한 2장 정도는 중앙대라든가 홍익대처럼 교과에 여기가 어디냐면 많이 털리는 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과에 따라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내신이 나오는 데가 바로 이 대학이고 올해가 더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네 생각이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내년에는. 다음은 이렇게요. 다음은 학종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학종에 대한 시작한다면 역시 세종대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왔다. 교과는 평이하다. 아주 높진 않다. 근데 종합은 그래도 꾸준히 해봤다. 자소서도 쓸 수 있는 생각이 있다. 논술은 그거 하느라고 학종하느라고 못했다. 라고 한다면 예비 1번 전략입니다. 난 붙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예비 1번이다라는 걸 보여줄 게 뭐라고 했죠? 열정, 의지, 지적 호기심, 그리고 절박감.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면접 갔다 온 아이들이 그 마지막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입학사정관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먼저 던집니다. 보통 제가 그 얘기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준비 안 하는 애들이 맨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꼭 붙여주세요. 저 이번에 꼭 가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하는 것보다는 그 말을 자기의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면접에 있어서 자기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예비 1번에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학은 올해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의 교과 전형에서 불보듯 추합이 많이 생길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준비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수능 가능성이 높아지면 대학교 그 조합의 라인도 마찬가지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보고 이과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죠. 사관학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원, 유니스트, 디지트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만큼 이쪽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추시 6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여드렸고 이제 9평이 돼야지 또 확실하게 이제 대학의 라인이 나오겠지만 6평에서 이런 학습을 하셔서 이게 학습 효과잖아요. 이런 학습을 하셔서 9월 평가원까지 계속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9월 평가원 성적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결정해야죠. 그때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늘 설명해 드렸던 걸 그대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시행착오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를 6평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능을 합습할 수 있는 일이 수시원서 접수라든가 수능까지 약 70여일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연구소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나름의 그 알차게 계획을 세운다?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를 준비한다? 그리고 수시원서 쓸 때 애들이 생각보다 수시원서 쓸 때 붕 떠 있는 거 아세요? 애들이 수시원서 쓸 때 기분이 그 대학 가 있는 것 같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멘탈의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각오, 최소한 종량제로 이 시간에는 원서 쓰는 시간, 그리고 끝! 덮고 끝!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결국 수시 준비를 포함한 정시 준비 이런 부분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수시는 써놓고 끝!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입시 구조상 재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재학생들 학교진으로 두면은 그거 끝나자마자 수능이잖아요. 결국은 조금씩 앞당겨서 자기의 수업 부분들 이런 부분 결손을 혹은 축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 균형과 집중 이런 부분은 플랜이라고 하죠. 플래너를 통해서 다시 자기의 그 학업에 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가 이투스 수험생 매뉴얼, 고3 대응 매뉴얼 코로나 사태 때 나왔 고3 대응 매뉴얼 제가 썼거든요. 제가 쓸 때 거기에 플래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반 제가 담임할 때 플래너를 쓴다고 성공하지 않는다. 근데 성공한 아이들은 모두 플래너 썼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플랜이라든가 물론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수업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좋은 선생님이 개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점수 올리기 전에 개념부터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갭이 큽니다. 그렇죠? 갭을 줄여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의 응원을 바라고 그 응원이 결국은 부모님의 공감이라든가 응원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좀 극복을 잘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